한반도 최초의 외국인 기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한반도 최초의 군인도 있다면서요. 외국인 군인. 그렇죠, 있죠. 얀 벨테브레,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바로 이제 제주도에 표류해 와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서양인들이 화포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니까 훈련도감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군영에 취직을 시켜서 무기 같은 거 개발하도록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선에 귀화를 해요. 아, 귀화를? 예, 그래서 얀 벨테브레니까 비읍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성씨 중에 대표적인 게 박씨잖아요. 네. 박, 그리고 얀 벨테브레니까 박연. 이렇게 해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귀화를 하고 조선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은 인물이에요. 요 조선 쪽에 후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덜란드의 후손들이 1991년인가 그 13대 소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주도까지. 우와! 할아버지의 여기서 그 뿌리를 근무하셨구나.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얀 벨테브레라는 인물은 최초의 서양인 귀화인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있고, 그리고 이 벨테브레가 하멜 표류기 네네. 저자인 하멜 잘 아시죠? 네네. 하멜이 표류했을 때 통역관으로 가요. 아, 같은 비슷한 시기군요. 1653년에 이제 하멜이 표류하니까 26년이라는 시차가 네네. 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네덜란드 사람 정말 드물잖아요. 네네. 근데 하멜 또 제주도 쪽에 표류해 와가지고 머물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급하게 이제 통역관 보낸 사람이 벨테브레고, 하멜이 표류기에서 다 기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역을 잘 못해요. 잊어먹었겠죠. 그렇죠. 말을. 26년간 네덜란드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만나니까 제대로 못하다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하멜의 이야기를 먼저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생각 들 거예요. 벨테브레가 귀화를 했다고? 하멜은 절대 못 나가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벨테브레도 결국은 못 나가니까 귀화한 거예요? 조선 쪽에서 흡인 요인을 많이 준 거죠. 일단 정규직 주고 네. 뭐 집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조건이 좋으면 그때도 귀화를 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귀화한 원조쯤 되는 사람은 고려시대 우리 쌍기, 후주의 중국계인데 과거제 처음 도입하게 한 인물. 쌍기. 당시에 고려에 들어왔다가 똑똑하니까 이제 광종에 이제 참모로 활약을 하고요. 쌍기도 오랫동안 고려에 머물게 된 게 다 집, 잘해줘서. 정규직, 그다음에 아. 결혼, 이게 조건이 갖춰져야 다 귀화를 해요. 주재원 대우를 엄청 그렇죠. 해주는군요. 하멜은 결과적으로는 탈출을 했죠. 탈출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도 사실 이쪽에서 통역을 통해서 일본 가면 오히려 너희들이 더 대우를 못 받는다.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근데 이들은 나가사키 항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몇 차례 탈출 시도도 했고요. 가장 적극적인 탈출 시도 하나가 이 서울에 머물고 있을 때 네.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 청나라한테 우리의 처지를 알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청나라 사신 앞에 나타난 네. 거예요. 우린 네덜란드 사람이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청나라 사람도 말을 못 알아들어. 거기다가 오히려 조선 쪽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거 없던 일로 해라. 보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이 들어온 게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렇죠. 거예요. 이들이 와서 뭐 또 정보가 그 당시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는 걸 네네. 원치 않은 그런 시기였고, 특히 이때는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 때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런 서양인들의 존재가 알려지면 군사적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포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을 계속 억류를 하게 되고 결국 13년 만에 하멜 일행 중에 8명이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쓴 책이 하멜 표류기인데, 사실 이 책도 쓰게 된 동기 그냥 자기가 뭐 조선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의도가 아니었고, 이제 하멜이 이렇게 억류된 상황을 자신이 알려야 되니 증거 자료 제출이에요. 너 13년 동안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밀린 월급 청구받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 한 달치라도 잊어먹으면 월급 안 줄까 싶어. 머리 짜내가지고 쫙 써가지고. 그러면 표류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탈출했는지까지 다 쓴 거예요? 그렇죠.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와서 사실은 대만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 나가사키항으로 가요. 왜 대만에서 출발했지? 대만이 한때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그 시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면 거기가 약간 본부처럼 되는 거야. 그게 대만에서 당시에 무역항이 나가사키니까 네네. 그리 가다가 풍랑 만나면 표류하는 곳이 제주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36명이 표류를 했고, 제주도 이제 딱 표착하니까 이제 제주 목사가 처음 가서 뭐 보니까 너무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에 소개했듯이 서울에서 통역관 얀 벨테브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서울로 일단 압송을 해놔요. 왕도 만나요. 효정도 만나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지는 못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먹고 살게는 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도 사실은 훈련도 가면 군대 이런 데 배속이 돼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들의 기록에도 너무 춥더라 이런 거 나와요. 진짜. 왜냐하면 이때가 소빙기라 그래가지고 되게 추울 때야. 그래서 막 너무 추워가지고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러다가 앞에 소개했던 탈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울에 있으면 부담된다. 얘가 전라도 강진 병영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분산 수용을 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탈출하기가 용이하니까 다시 이제 분산 수용하는데 하멜은 여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지는 여수예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극적으로 배를 몰고 일본 나가사키 항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하멜 감금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것도 있죠. 사실 하멜 안금기. 왜 그럼 또 이 표류기를 쓰냐. 하멜이 그때 서기 역할을 했어요. 항해사의 서기. 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글을 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필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쓴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야사나 다른 기록에 이들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실록에 다 등장하죠. 실록에도 이 보면 하멜이랑 만났을 때 이들의 뭐 생김새라든가 뭐 털이 많고 얼굴도 뭐 붉고 이런 기록이 나오고 이게 좀 짠한데 이들을 약간 공연 같은 거 동물원 하게 원숭이처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들이 뭐 퉁소를 불고 춤을 췄다 뭐 이런 기록. 네, 참 재미있는 게 박연은 대우받고 하멜 일행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냐. 네네. 사실 이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랍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딱 하나, 외국인이라 못 살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이 사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하멜 일행들은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기술이 없었거나 설마 박연 같은 기술이 있었지만 이미 필요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최초로 와인을 도입한 사람이 또 하멜입니다. 왜냐면은 표류할 때 제주 목사랑 오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도 표류한 배에서 뭐 끌고 오는데 거기서 와인을 꺼내서 자기들이 먹고 줬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와인은 하멜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 이런 인연이 벨티브레도 네덜란드, 하멜도 네덜란드, 히딩크 감독도 네덜란드. 그러네.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이 귀화하는 사례가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에 귀화 엄청 예. 많이 하죠. 되게 특별했던 사례가 90년대 초반에는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귀화를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맞아요. 형성됐는데 축구 선수들. 예, 그 중심에 이 샬리체프라는 러시아 출신 골키퍼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샬리체프가 너무 잘 막는 바람에 프로축구협회에서 외국인 출신 골키퍼는 없애자 포지션에 축구 골 들어가야 되는데 다 외국인들 네. 해가지고 골 안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샬리체프 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골키 포지션에는 외국인은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샬리체프 졸지에 백수가 되니까 그래서 귀화를 결심하고 이제 귀화를 하게 되면 이름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는 잘 막으니까 신의 손으로 하자. 그래서 한자로는 정말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은 한자 써요. 신. 그렇죠. 그 손 신은. 이렇게 되는 거고 본관을 줘야 되잖아. 우리는 본관성씨 그 당시에 그 처음에는 일화 천마에 예, 소속됐다. 예. 그다음에 LG 쪽으로 가요. 근데 LG 축구단 연습장이 구리시에 있었거든. 예. 그래서 구리 신시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 외국인이 인정받고 온전하게 귀화를 하려면 혹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조선은 그렇죠. 아니 다른 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제국은 그냥 다 아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집트는 제국은 아니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재미있는 사례가 쉐르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쉐르덴. 이 사람들 정확하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추정컨대 지금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 샤르데니아 출신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바다민족의 일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 바다민족의 한 분파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100년 정도 전에 람세스 2세 시대 때 쉐르덴이 쳐들어오거든 이집트. 람세스 2세가 막아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잘 싸워요. 그래서 자기의 경호대로 고용해요. 그래서 이 쉐르덴이 샤르데니아에서 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실제로 람세스 2세를 이 당시 묘사한 어떤 부조를 보면은 람세스 2세 곁에 그 경호대가 같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무장이 고대 이집트 일반 병사들하고 달라요. 되게 특이합니다. 둥근 투구를 쓰고 있고 약간 뿔도 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검이 있어요. 보통 이집트의 보병들은 다 창이랑 방패로 무장을 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둥근 방패예요. 그다음에 검인데 요게 그 나우의 이형검이라고 중부 지중해 청동 시대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의 검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걸 들고 있어. 이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도 샤르덴. 그리고 그 샤르데니아에서도 그 검이 출토되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거기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어떤 경호 병력으로 나중에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랑 싸울 때 같이 참전해요. 잘 싸우면 적이었어도 이렇게 고용이 된다. 아니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납득이 가요. 아 싸워보니 정말로 잘 싸우니까 우리하고 손을 잡으면 경호를 잘하겠다. 근데 서로 죽고 죽이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을 할 수가 아니 있는지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죠. 왜 발해. 네.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하잖아요. 네. 거란이 멸망하자마자 발해 유민들을 어디로 보내냐. 몽골 사막으로 보내요. 몽골 사막 가서 성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인정책이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 경영의 기본이고 전쟁한다는 거는 적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적의 생산력을 뺏어 온다는 게 더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 1세대 러시아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문학과.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러시아 유학을 못 가잖아요.
많아요. 예전에는 유학 가도 미국이나 갔거든요. 일본이나. 냉전이니까.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고려대학교에 있었던 동완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관동군 포로로 잡혀서 러시아에서 4년 동안 계셨거든요. 그분이 러시아어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했죠. 또 재미있는 분이 갓도 규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5년간 거기서 포로로 있으니까 포로가 이게요. 아주 험악한 것이 아니라 말 잘 들으면 거기서 이제 완장 차고 반장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마실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러시아 여자랑 결혼도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도 거기에 관동군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있는 거예요? 예. 가토교주 선생님 얘기 좀 더 하자면은 이 사람이 실크로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이쪽을 계속 번역하시는 그러한 번역 및 연구도 했는데 이 사람이 90세 넘어가지고 커밍아웃을 했죠. 나 사실은 조선 사람이다. 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징용당해서 예, 오셨다. 갓도 규조인데 이분의 성이 이구조인데 그분 책도 봤었는데 전혀 조선이라는 말 안 나왔었죠.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본 계통 사람이 러시아에 꽤 많아요. 심지어는 2003년도인가요? 그때 푸틴이 대통령 선거할 때 푸틴 뭐 선거에도 이기고 어차피 이기지만 그렇죠.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서 이리나 하카마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카마다 아버지가 열렬한 공산주의자여가지고 이제 남아가지고 활동했었던 사람인데 이리나 하카마다는 되게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특이하게도 일복 형제가 일본에도 있어. 아버지가 양쪽에 다 일어난 거야.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가 또 일본에 갔다가. 예,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과정마다 일본 계통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관동군 포로들의 역할이 컸어요. 혹시 하멜처럼 외국에서도 이런 탈출기가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가장 재미있는 게 하멜 같은 사람이 다이코쿠야 고다유라는 선원이 있는데 1782년도에 이 사람이 일본 도쿄 에도로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7개월 동안 태평양을 헤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알라스카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알라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해서 캄차카 반도로 와요. 이 사람들을 또 러시아 배가 또 구해주러 오다가 러시아 배가 또 침몰하네.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바이카로스까지 가. 이르쿠츠크. 거기서도 야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왔냐 하는데 거기서 스웨덴 사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시베리아 도시는 다 외국 사람이 세워서 스웨덴 사람이 잠깐 너 예카테리나 여자한테 가면 가라. 가면 너 되게 좋아할 거야. 수로 가라고? 예. 힌트 줘가지고 거기서 거기까지가 직선거리가 비행기로 4시간 반 거리인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가요. 거기서 너 잘 살게 해줄게 해서 일본어 학교도 만들고 해서 그때 한 게 일본어 사전을 만들어요. 출세했는데 이 사람이 고향이 또 그립잖아. 그래서 고향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발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만은 그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는 것도 고생을 엄청 해서 10년 만에 문제는 그 다음 했어요. 막부시잖아요. 오자마자 이 사람은 감금시켜. 왜요? 해외의 물정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 쇄국 정책인데 너 혹시 다른 이거 사람들 나불리면 안 홀린다. 된다 해서 이 사람을 감금시켜서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못 나와요. 저기 그 정원에다 갇혀놓고 거기서 너 뭐 하냐 이 사람 거기서 보고 온 거 다 기록해. 가택연금이구나. 10년 고생했는데 30년 동안 같은 연금을 했어요.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고 갔는데 가서 후회했겠지만 나 거기 남아 있을 거야.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그나마 기록이 잘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서양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되게 막 환상도 있고 하는 게 꽤 뿌리가 깊은 게 그 당시에 이 코다야가 러시아 사교계에서 꽤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저는 뭐 탈출기보다는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페르시아에서 온 개종자가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살만 알 파르시인데요. 파르시에서 온, 그 페르시아에서 온 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 628년에 메카군과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이끄는 메드나군이 싸우는데 칸다크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이제 참호를 판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은 참호 같은 거를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알려줘가지고 네. 참호를 파서 엄청난 대군이 메카 그 대군이 오는데 얘네들이 결국엔 공격 못하고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온 살만은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이슬람이 성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마치 우리가 박연을 기억하듯이 역시 이집트가 오래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근데 실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소설이에요. 놀랍게도. 표류기 같은. 표류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류 소설 하면은 뭐 로빈슨 크루소나 뭐 15소년 표류기나 아니면은 고전 시대에 나온 오디세이아 이런 기록들을 기억하실 텐데 고대 이집트에는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요. 요거는 무려 기원전 한 2000년경에 쓰여진 기원전 2000년경에도 배를 타다가 난파를 당했군요. 네, 소설이에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흥미로운데 일단은 그 플롯을 보면 그러니까 이중 소설이에요. 뭐냐면 어디선가 배를 타고 이집트로 이제 귀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관리가 있어요. 무슨 파라오한테 임무를 받아서 외국에 나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되게 낙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선원이 야,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사실은 예전에 난파당한 적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야기 시작됩니다. 난파 속의 난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120명이 타고 가던 배가 난파가 돼서 나 혼자
혼자 살았어. 내가 어느 섬에 갔는데 되게 환상적인 곳이었고 엄청나게 뭐 다양한 동식물이 있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좋고 이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뱀이 나타나서 한 15m 되는 뱀. 아 여기도 약간 뻥이 섞이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파 소설이기도 하지만 환상 문학이에요. 그 뱀이 그 섬의 신이고 신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뱀이 예언을 합니다. 너는 4개월 후에 구조될 거야. 배가 올 거야.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지내면서 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구원이 돼서 잘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낙심하고 있었던 그 관리한테 야 너도 좋은 일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리가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약간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아마도 기원이 2000년에 쓰여졌다라는 얘기는 그때 이미 바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역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아마도 실제로 벌어졌었던 홍해나 인도양에서 왜냐하면 여기 아프리카 뿔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네. 이집트랑 인도양 지역들하고 계속 교류가 있었거든요.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돼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실제의 표류 사실을 계속 얘기 전해지면서 각색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국가나 우리 국가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에서도 사실 네덜란드인을 한마디로 동물원 원숭이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나갔는데 자리가 좀 이상하다. 음식 나오는 순서가 분명 내가 저들보다 빨리 왔는데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레이시스트 아니야? 이렇게들 하잖아요. 유로메나 지옥도 인종차별이 생각보다 세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저는 중동에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엄청 좋아해요. 신기해서 자꾸 말 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생소한 것들 있죠. 중동 친구들이 제일 생소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스님. 본 적이 없어요. 스님이라는 존재는 소림사 영화에서나 본 존재예요. 제가 스님들하고 중동을 갔었잖아요. 네. 스님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비구니 스님들을 몰라요. 여잔 줄을. 다 남자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머리를 깎잖아요. 여자가 머리 깎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공항에서 보안 검색 때 우리 비구니 스님 여성 쪽에 모셨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들 자꾸만 남자로 자꾸만 밀어넣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라면 지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지는 웃어요. 처음 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스님들한테 하는 인사가 다 소림사 인사예요. 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스님을 몰라. 네, 스님을. 맞아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스님들이 워낙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해하시니까 아. 그러죠. 저도 당황스럽더라니까요. 아, 얘네들이 정말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외국인들은 딱 진짜 양극단인 것 같다. 아까 말한 원숭이처럼 보듯이 하지만 반대로 예전에 중국에서는 흑인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 흑인들 보면 이게 주로 이 귀족의 집사인데 진짜 거의 구름 타고 산 넘고 못 타는 게 마치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네, 나온 네. 피가로처럼 네네. 모든 걸 다 하고 실제로 그 흑인상이 발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외국인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또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결국은 외국인이 아닐까. 새로운 기술. 근데 이제 중동에서 인종차별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아랍의 부국들 있잖아요. 네. 산일 부국들에 가면 같은 무슬림이어도 그냥 국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라별로 국적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져요. 대학교 교수들도 국적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요. 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1급 국가가 있고 2급 국가가 있고 3급 국가. 그리고 여권이 그 사람의 월급까지 결정을 해요. 이 나라들이 생각할 때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제 친구 중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 캐나다에 와가지고 캐나다 시민권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구가 중동 한 국가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있잖아. 여기서 미국인으로 카운트 돼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다행이다. 내가 이집트였으면 내 월급 못 받는 거지.